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145페이지 4-6 운반체 매개 수송은 특이성, 경쟁, 그리고 포화를 나타낸다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중요한 두 가지의 수송체를 비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GLUT였어요. GLUT는 단순하게 글루코스를 운반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SGLT는 뭐였습니까? SGLT는 나트륨과 그 다음에 글루코스를 동시에 운반하는 코트랜스포터였어요. 그죠? 그 두 가지 역할이 차이가 난다는 걸 한 번 더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특이성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특이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 포화입니다. 145페이지. 자, 특이성은 하나의 분자 또는 매우 유사한 그룹의 분자들을 운반하는 수송체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방금 제가 두 가지를 비교했었죠. GLUT와 SGLT를 비교했는데요. 그 한 예로서 GLUT 패밀리, 이 GLUT 패밀리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육탄당, 그러니까 포당이 대표적인 경우고, 만노스, 그 다음에 갈락토스, 그 다음 플락토스는 우리가 과당이죠. 예, 같은 이런 것과 같은 6개의 탄소를 지닌 당을 운반합니다. 글루트 수송체는 6탄당을 인지해서 운반하는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2당류의 메가당,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정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포당 유도체 이런 것들은 운반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성이 있다. 6개의 탄소를 지닌 단당류에 대한 특이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몇 년 동안 과학자들은 포도당의 촉진 확산 운반체의 다른 동위형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동위형. 형태가 약간 다르다. 이런 의미죠.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포도당의 운반이 호르몬에 의하여 어떤 세포에서는 조절되고 있고 다른 세포에는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가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1980년대에 비로소 최초의 포도당 수용체가 분리되었고 현재까지 14개의 글루트 유전자가 밝혀졌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이것들은 대부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간, 신장, 소장, 2번은 신경세포, 3번은 골격근의 인슐린 조절 수용체, 4번은 소장 과당 수송체, 이렇게 약간씩 조금씩 4, 5번 제가 바꿔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나타났듯이 이런 서로 조금씩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쟁. 경쟁의 성질은 특이성과 매우 관련이 있다. 한 수송체는 비슷한 종류의 기질들을 여러 개 운반하지만 유사한 기질들은 수송체 결합 부위에 대해서 서로 경쟁한다. 예를 들어서 육탄당, 그럼 다 글루트 수송체에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겠죠. 지금 여기 나타난 표 5-17에 보게 되면 수송체의 포화와 경쟁 이런 말이 있고요. 제일 위 A 보니까 글루트 수송체는 세포막을 통과하여 포화당 운반한 거였었죠. 그 다음에 메가당은 글루트 수송체에 결합하는 경쟁적 억제자로서 그 자신은 막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포화를 보면은요. 아무래도 수송체가 숫자 관계가 있으니까 수송하고자 하는 기질이 아무리 많아도 수송체가 포화가 되면 더 이상 수송을 하지 못한다. 당연한 이야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쟁 같은 경우에는 포당만 있을 때와 포당과 갈락토스가 있을 때 포당 수송은 포당만 있을 때가 아무래도 더 포당 하나만 보면은 더 많아지겠죠. 포당과 갈락토스가 있으면 갈락토스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포당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경쟁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146페이지 왼쪽 맨 아래 두 번째 패러그래프. 때로는 경쟁하는 분자가 수송이 되지 않고 다른 기질의 수송을 방해하는 경우, 방금 살펴봤던 그림 B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경쟁하는 분자를 경쟁적 억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당을 운반해서는 이당류인 메가당이 하나의 경쟁적 억제자에 해당합니다. 메가당은 결합 부위에 대하여서 포도당과 경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당이 두 개다 보니까 부피가 크죠. 그래서 막을 통과할 정도의 여유는 생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포도당이 통과하는 것은 막아주겠죠. 그다음 운반되는 기질들 사이의 경쟁은 의학에서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풍, 뭐 발음만 불어도 아프다 하고 아주 통증이 심한 질병이죠. 요산의 증가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혈장 안에서 요산의 증가. 혈장에서 요산을 낮추는 방법은 이제 소변으로 이것을 배출해야 되는데요. 통풍은 다음에 기회 되면 좀 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신장에 있는 유기산 수송체는 소변에서 요산을 다시 회수하여서 혈장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거기 그러니까 약물이 하나 나와 있어요. 프로베네시드라고 하는 유기산을 투여하게 되면은 수송체는 요산 대신에 이 프로베네시드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요산의 재흡수를 막아줘요. 요산이 이제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크리스탈을 형성하게 되겠고, 이것이 통풍을 유발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요산이 이제 오줌을 통해서 나가겠죠. 그래서 혈장 내의 요산의 농도를 낮추게 됩니다. 결국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요산 배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경쟁적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예로서 이제 프로베네시드가 요산의 재흡수를 이제 막아주기 때문에 통풍 치료제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는 포화 부분 생략하고 5번 소포 수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포 수송은 크기가 너무 커서 단백질 채널이나 운반체를 이용하여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세포에서 나올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 바로 소포 수송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니까 세포막으로 만드는 풍선과 같은 하나의 자그마한 공간, 덩어리죠. 그리고 우리가 소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1로 갈게요. 소포를 만들어서 이동해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식세포 작용이 일어나야 되겠고, 이 식세포 작용에 의해서 세포 내 이입이 이어질 것입니다. 5-1. 여러분 아메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서 어떤 물질을 이렇게 흡수해서 먹는, 그것을 우리가 식세포 작용 이렇게 이야기하죠. 식세포 작용. 그 다음에 파고좀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파고좀이라고 하는 큰 막에서 나온 소포로 세균이나 다른 입자들을 이렇게 둘러싸서 먹는 과정. 결국 이제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들이 가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 관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액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파고좀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럼 파고좀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자라든지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걸 이제 파고좀의 형태로 세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포 안에 들어온 파고좀은 뭐와 융합하죠? 우리 교과서에 있듯이 라이소좀과 융합하게 됩니다. 그럼 라이소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소화 효소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파고좀이 우리가 세균을 탐지겠다 그런 식으로 세균을 분해하는데 관여하겠죠. 식세포 작용은 세포 골격의 이동이나 소포의 세포 내 이동을 위하여서 ATP에서 유래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네요. 사람에서의 식세포 작용은 세균과 다른 외부 입자를 먹는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포 내 이입은 작은 소포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걸 하기 전에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세균을 가지고 식세포 작용을 하는 것을 보이고 있네요. 그림 보면 금방 알겠죠. 세균이 있어요. 그 세균을 이렇게 감싸죠. 감싸가지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뭐예요? 파고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라이소좀입니다. 라이소좀과 결합해서 이제 분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2로 갑니다. 세포 내 이입이라는 게 있네요. 세포 내 이입. 이것은 작은 소포를 만든다. 식세포 작용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제목에서 볼 수 있네요. 자, 큰 입자 또는
큰 분자 또는 입자를 세포 안으로 운반하는 두 번째 방법이 세포 내 이입이다. 엔도사이토시스, 세포 내로 들어오는 것은 같은데 그 식세포 작용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우선에 세포 내 이입은 막 표면이 밖으로 나오기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세포 내 이입은 막 표면이 밖으로 나오기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포 내 이입으로 형성되는 소포의 크기가 비교적 작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떤 세포 내 이입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즉 항상 일어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에 비해서 식세포 작용은 섭취하고자 하는 물질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과정이고, 그에 비해서 이런 세포 내 이입은 세포가 살아있는 세포가 연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거죠. 세포 내 이입은 ATP를 필요로 하는 능동적인 과정이고요. 세포 외액이 피노사이토시스라는 표현이 있네요. 피노사이토시스. 피노사이토시스가 세포 내 이입의 한 유형이 되겠죠. 피노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세포로 들어가는 비선택적인 경우와 그 다음에 특정한 분자들만 들어가는 매우 선택적인 경우가 있다. 즉 세포 내 이입은 선택적인 경우와 비선택적인 경우가 있는데, 비선택적인 경우 우리가 피노사이토시스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수용체 매개 세포 내 이입 과정에서 리간드가 막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여서 또 이 과정이 활성화가 되겠네요. 148페이지 왼쪽 맨 아래 수용체 매개 세포 내 이입, 방금 이야기한 리간드 이야기가 나오겠죠. 수용체 매개 세포 내 이입은 세포막에 있는 피막홈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만드네요. 그래서 피막홈으로 알려진 세포막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이 피막홈은 세포질 쪽에 높은 농도의 단백질을 가진 움푹한 콧 이렇게 표현하네요. 이런 피막홈에 있는 가장 흔한 단백질은 그림 5-19, 지금 보고 계시는 19에서 보여주는 클라트린이라고 이름 붙여진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클라트린은 하나의 단백질 이름입니다. 피막홈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단백질 이름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봐줄까요? 먼저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수용체가 있어요. 자, 리간드가 막 수용체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신호에 의해서 수용체 리간드 복합체가 클라트린 피막홈으로 이동합니다. 자, 클라트린 단백질이 위치하는 것이 세포 내막 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단백질들에 의해서 세포 안으로 이렇게 홈이 생겼듯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세포 내 이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포 내 이입이 끝나게 되면은 클라트린은 더 이상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클라트린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포막으로 이동해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세포 내 이입은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반복 사용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4번에 보니까 이제 그래서 클라트린 피막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고, 여기까지는 아직은 그 리간드와 수용체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수용체와 리간드가 분리가 되네요. 분리가 되는 과정, 그림에서 마치 그 눈사람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수용체 부분은 어떻게 되죠? 다시 세포막으로 나가서 세포막과 융합하여서 세포 외 유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세포 외막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죠. 그럼 다시 리간드에게 와서 또 결합을 하겠죠. 그에 비해서 받아들인 리간드는 어떻게 됩니까? 리간드는 리보솜이나 골지체로 가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 결국 이제 세포 내로 어떤 불필요한 물질을 잡아들이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분자량이 좀 작은 경우 세포 내 홈을 만들어서 일어나는 과정이고, 그 세포 내 홈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이 클라트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관여하고 있고,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소포가 만들어져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클라트린은 다시 막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수용체도 다시 세포 막 쪽으로 이동하여서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48페이지 가운데 보니까 카비올리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카비올리 바로 위에 있는 테라그래프를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본 이것들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는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파트입니다. 수용체 내의 세포 내 이입은 단백질 호르몬, 성장 인자, 항체, 그리고 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포함되네요. 이것을 운반하는 혈장 단백질을 포함한 다양한 물질들을 세포로 수송을 시키네요. 혈액에서 수용체에 의한 콜레스테롤 제거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 자, 그럼 이 과정이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이다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이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콜레스테롤의 제거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장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 혈장 콜레스테롤 증가는 결국 심혈관 질환 유발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거기 보니까 LDL 해서 죽음의 지질 단백질 이런 표현이 있죠. LDL 뭐 약자죠? L, low, 낮다는 이야기고, density가 낮다. low density lipoprotein입니다. lipoprotein, 지질 단백질이죠. 밑에 있는 임상 초점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LDL, 죽음의 지질 단백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음식 속의 콜레스테롤의 양을 줄여라. 너무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이 왜 건강에 나쁜가? 콜레스테롤은 우리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양이 이제 많아질 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콜레스테롤 분자가 막 구조 유지와 호르몬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세포 내 신호 전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걸 합니다. 그렇지만 혈중에 너무 이제 높게 존재할 때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세포가 콜레스테롤을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흡수 못하는 이유는 좀 전에 우리가 아는 수용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혈액에서 소수성 콜레스테롤은 지질단백질 운반체 분자에 결합하여서 수용성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수용체가 바로 운반체가 바로 저밀도 지질단백질 Low Density Lipoprotein LDL입니다. 이 LDL 우리가 죽음의 지질단백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LDL 콜레스테롤 복합체는 LDL 수용체와 결합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 5-19에서 봤죠. 이 수용체가 있듯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체와 결합하게 되면은 방금 우리가 봤던 5-19처럼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포 수송을 통해서 세포 내로 들어갑니다. 세포막에 LDL 수용체가 적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혈액 속에 많이 남겠죠. 그러면 높은 농도의 LDL 콜레스테롤, 이는 결국은 죽상 동맥경화증이 유발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된다. 그래서 혈액의 흐름을 이제 막게 되는 그런 심각한 질환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세포 내 이입에 대한 이야기를 봤고, 세포 내 이입은 어떤 과정이에요? 수용체와 리간드가 붙어서 세포 내로 들어와서 그 과정에 클라트린과 같은 이런 단백질이 관여하고 수용체는 다시 재활용하는 과정이에요. 자, LDL 같은 경우에 LDL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고요. 그 수용체에 의해서 LDL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제거가 돼야 되면서 또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재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LDL 수용체가 이 LDL 콜레스테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 이 LDL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많이 쌓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갔어요. 카비올리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세포 내 이입은 수용체에 결합한 분자를 모아서 세포에 들여오기 위해서 클라트린 피막 홈을 사용하기보다는 카비올리라고 하는 작은 동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네요. 카비올리라고 하는 작은 플라스틱 모양의 홈을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네요. 자, 카비올리는 지질 뗏목, 막 수송체 단백질, 카비올린과 카빈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막 단백질이 풍부한 세포막 지역에 위치하고 있네요. 카비올리에 있는 수용체는 지질을 고정하는 단백질이네요. 많은 세포에서 카비올리는 세포막이 안으로 들어간 작은 홈으로 그 이름의 기원도 작은 홈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카비올리는 그럼 어떤 기능을 하느냐? 많은 분자들을 농축하여서 세포 내에 넣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상피세포로 고분자를 수송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또 세포 내 신호 전달에도 관여하네요. 카비올리는 특히 바이러스나 기생충의 감염을 포함한 질병에 관여하는데요. 두 가지 형태의 근육 대행 위축병, 이것은 카비올리 단백질 이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근위축, 근육 위축되는 거죠. 바로 카비올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이상이 있다. 이거 다음에 제가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5-3으로 갑니다. 세포 외 유출이네요. 세포 외 유출. 엑소사이토시스입니다. 이건 세포 내로 들어오는 거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세포 외 유출에서는 세포 내 소포들이 세포막을 막으로 이동한 후 융합하여서 좀 전에 우리가 이 그림에 살펴봤던 8번, 9번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8번, 9번 수용체가 다시 세포막으로 재이동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줄요. 8번, 9번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시고요. 세포와 소포막이 융합하는 과정은 신경세포부터 뇌분비세포에 이르기까지 모두 유사하고요. 세포 외 유출은 두 종류의 단백질이 관여한다. 하나는 랍스라고 하는 RAB 단백질로서 소포가 막에 부착되는 것을 도와주네요. 또 다른 하나는 SNARES라고 하는 막을 융합하도록 하는 단백질이 있네요. 이런 이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결국 단백질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세포의 유출의 조절은 세포 내 칼슘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신호로 시작이 됩니다. 칼슘은 자신을 인지하는 단백질과 상호작용하여서 분비세포가 세포막에 붙어서 융합을 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융합된 부분이 열리게 되면 소포막은 세포막의 일부가 되겠죠. 그럼 소포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세포 내 이입처럼 세포 외 유출, 이것 또한 ATP 형태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네요. 세포 내 이입이 끊임없이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세포 외 유출 또한 몇몇 세포에서는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에 있는 가블렛 셀, 술잔 세포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이것은 계속하여서 세포 외 유출에 의해서 점액을 방출합니다. 그 다음에 결합 조직의 석류모 세포는 또 콜라겐을 지속적으로 분비를 하네요. 콜라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세포 외 유출이 되겠죠. 그 다음 다른 형태의 세포에서는 세포 외 유출이 신호에 의해서 시작되는 중간도 과정이기도 하네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내분비세포입니다. 내분비세포는 뭐라고 그랬죠?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기관을 내분비세포라고 그러죠. 자, 내분비세포는 호르몬을 세포 내 분비소포에 저장하고 있다가 외부 신호에 의해서 이것을 방출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포 외 유출의 대표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상피 수송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앞쪽에서 배운 모든 수송 과정은 세포에서 하나의 막을 통과하는 분자들을 다루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리적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서를 뵀듯이 몸 안으로 들어오거나 또 몸에서 나가는 분자들과 몸의 특정 구획들 사이를 이동하는 분자들은 부착이염, 그 다음에 밀착이염 이런 걸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피세포의 층을 통과를 해야만 합니다. 자, 상피세포의 밀착이염은 세포막을 두 개의 구역 또는 극으로 나눈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한 기관의 내강 쪽을 향하는 상피세포 표면을 우리가 정단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단면, 세포 표면, 상피세포의 표면 쪽을 우리가 정단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정단면 쪽은 종종 그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바로 미세인모와 같은 아래쪽 그림 5-20 자, 수송 상피는 극성화되어 있다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렇게 육모 구조로 되어 있죠. 이거는 결국은 표면적의 체계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미세 육모 구조가 된다. 자, 밀착이염의 아래에는 기저측이라고 하는 막으로 분리진 세포의 세개 표면이 세포 외과 접혀 있다. 그 다음에 정단막은 점액막이라고도 부르며 기저청막을 혈청막이라고도 이름을 붙이네요. 자, 그 밑에 있는 그림 5-20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자, 제목은 수송상피는 극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쪽이 창자 또는 신장의 내강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 한 층의 세포들이
수송상피죠. 상피세포죠. 상피세포들이 쭉 있고요. 세포 내액, 세포 외액으로 서로 이렇게 아주 세포 외액이 되겠죠. 자, 거기 보니까 정단막이라는 게 보이죠? 미생물을 지닌 정단막은 내강, 즉 창자나 신장의 내강과 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기저척막은 세포 외액과 접하고 있는 부분을 기저척막이라고 그러고요. 자, 밀착이염은 어디 있나요? 밀착이염. 정단막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틈을 메워주는, 타이트하게 메워주는 말 그대로 밀착이염, 타이트 정선이죠. 상피세포의 정단막에서 세포와 세포가 배리어를 형성하는, 그쪽에 물질 통과가 아무리 어렵겠죠. 아주 강력한 배리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이동을 막는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자, 거기 보니까 창자 신장, 그 다음 세포 외액, 그 사이가 이제 상피세포층이 있고요. 자, 어떤 물질들은 창자 또는 신장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화살표를 보니까 세포 외액에서 내강 쪽으로 얻어가 있죠. 이걸 우리가 분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흡수라고 되어 있는데, 흡수의 화살표 보니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세포를 통과해서 흡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밀착 이온과 같은 이런 막 사이에, 세포와 세포 사이에, 사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세포 관통 혹은 흡수는 세포 주변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거기 보니까 또 굽어진 화살표들 보니까 수송 단백질이라고 해서 파랗게 작은 단백질들이 있죠. 이것들은 특별한 종류의 어떤 물질들을 내강에서 세포 외액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 어떤 것들은 또 이렇게 세포 외액에서 세포 내강으로 내보내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송 단백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6장을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